안녕하세요. 정재준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기출 해설 영상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고 좀 많이 갈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래쪽에 소제목 먼저 살펴보시면은 출제위원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출제 경향, 어떻게 공부해야 고득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래서 요 소제목에서도 좀 느껴지시겠지만 이번 기출해설 특강의 주 시청층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주요 시청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답은 뭐고 이건 어떻게 푸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한 차원 넘어서서 어차피 어떤 답이나 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답을 따로 이제 PDF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 드렸으니까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충족이 다 될 것 같고, 정작 이 기출 해설 특강이 정말 필요로 하고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시청 대상이 누굴까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올해 시험을 치신 선생님들이 아니라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판단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아직 시험 경력이 많지 않거나 혹은 뭐 소수다. 그러면 올해 나온 시험이 이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예전 기출 문제들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총평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2023년 그리고 2024년 올해 본 2025학년도 이 최신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요 3개년에서 이 각각의 연도를 아우르는 어떤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나 어떤 기조나 그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있어야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우리 요 임용지구과학은 이 출제위원들 섭외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2023년, 2024년, 2025년 요 세 개가 난이도도 너무 각각 달랐고, 그리고 뭐 추구하는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철학 같은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에 쓴 것처럼 출제위원에 따라서 정말 매년 달라진다, 출제 경향이.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아마 내년도에도 또 그럴 것이다. 난이도를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어떤 개념을 중시하는지 또는 어떤 유형을 중시하는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좋은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애매모호한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 요 관점을 핵심으로 하면서 올해 기출 문제들을 한번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점은 이 기입형 문제가 너무 단조롭게 출제가 됐다. 이게 뭐 난이도가 단순히 쉽다, 그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난이도가 쉬운 개념을 물어보더라도 조금 더 그럴싸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난이도가 낮은 개념을 너무 단조롭게 출제를 해버리니까 이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맥이 빠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요런 문제들이 많아지면은 1년 동안 공부를 완전 죽어라 살아라 이제 열심히 한 사람이랑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이랑 차이가 별로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시험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조롭게 출제돼 가지고 모두가 맞힐 것 같은 이런 기입형에서 만약에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실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좀 2023년도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제 생각에는 요 기입형 한정에서는 2023년도보다 2025학년도가 훨씬 더 쉽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입형은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2점짜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4점짜리 안에서도 들어있는 기입형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점짜리 문제로 넘어가서도 개념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 막 손도 못 댈 것 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조금 친숙한 개념이면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요거 1번하고 2번 효과를 합치게 되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이 공부의 양이 점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마다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답으로 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 해결력이 높은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았을 것 같고,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도 이런 경향들이 이어질지 그건 아까 이제 소제목에도 썼다시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경향이 주류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이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전반기 때는 열심히 배경 지식을 다져 놓고 그다음에 뭐 7월, 8월 이쯤 갔을 때는 이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강의를 준비하고 좀 새로운 문제들도 좀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요 능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는 좀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내용 보시면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전공 80점 중에서 기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 그게 과연 배점을 몇 점 차지할까? 그걸 정말 세세하게 한번 따져 봤습니다. 요 기출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범위는 92학년도부터 작년인 24학년도 문제까지 총 33개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총 전수조사를 한번 돌려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미기출 개념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더라. 이제 요거를 좀 더 꼼꼼하게 이제 3 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고거를 이제 뒤에다가 적어 놓긴 했는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강조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뭔가,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은 요 1992년도부터 2024년까지 33개년도 기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생님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어 보자. 요게 결국엔 핵심이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 이제 요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선생님들은 이제 요거를 보고서 "아니 기출에 나왔던 거는 다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되냐." 그렇게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올해도 물론 요 80점 중에서 80점 전부 다 뭐 기출을 통해서 나왔다, 그건 아니지만 이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푸는 걸 넘어서서 거기 지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내용 중에 있는 모든 단어나 개념, 용어들, 그것들의 정의, 특징, 과정, 원리, 그런 것들을 빠삭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은 80점 중에서 70점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다. 요런 현실적인 데이터를 한번 좀 뽑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난 요거 10점이 아쉬워서 이 방법은 못 해 먹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선생님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하고 그걸로 만들어낸 개념 체계를 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이 방식이 이 시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강의 철학은 올해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시험을 보면서 또 추가로 들었던 생각이, 이 단순히 기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넘어서 가지고 문제 해결력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는 이제 요게 이제 뭐 마지막에 그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요런 능력을 조금 올릴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작년을 돌이켜 봤을 때 요 부분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커리큘럼에서는 요 하반기에 요 요소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평으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임용 지구과학 시험에서는 시험이 끝났을 때 약간 논란이 될 만큼 지엽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꼭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총평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 시험을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은 그동안의 임용 시험에 비해서 2025학년도 시험이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챙겨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소제목에도 썼다시피 요 출제의 경향이 내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 거기까지가 우리 임용지구과학의 출제 스타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험을 본 선생님들이 아니라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이 어디에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은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었고, 관련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으면은 이 문제를 맞추고 2025학년도에서 고득점을 받았었겠다, 요런 관점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1번입니다. 자료는 태풍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이제 자료 보시면은 앞쪽에서는 태풍의 발생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는 태풍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풍 중심에 있는 요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구조, 여기서 발생하는 하강 기류는 땡땡 승온을 유도하여 태풍 중심부의 온도가 그 주변보다 높은 온난 핵구조를 만든다. 사실 요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원 정도만 어느 정도 공부했다 하면은 눈에 바로 들어와야 되는 굉장히 쉬운 기입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는 단열, 들어가서 단열 승온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힌트를 못 얻었다,
그럼 뒤쪽에서도 우리가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 뭐 건조 단열 과정, 습윤 단열 과정, 그런 힌트를 두 번째로 주기 때문에 기억은 손쉽게 단열이라는 포인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하이탑 지구과학 1, 2권의 10쪽. 일단 요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지구과학 1, 2에 대해 가지고 얘네를 상징하는 참고서,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과학 원수준에서 단열 상태에서 공기가 하강하면 단열 압축되어 내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요 그림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요런 순서로 가게 될 건데, 문제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을 체크하고 이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출 문제를 다루면 됐었을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적혀 있는 요 네 문제, 뭐 이거보다 더 있긴 합니다. 이 문제들이 요 태풍 관련된, 뭐 열대성 저기압 관련된 문제인데, 요런 문제들을 통해서 열대성 저기압의 정의, 그리고 그중에서 걔네들이 더 발달해 가지고 뭐 태풍의 정의가 뭐고 어떻게 발생하고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태풍 중심에 있는 태풍의 눈, 여기가 지금 시험에 나온 건데, 그중에서 이 태풍의 눈이 왜 만들어질까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단열승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작년 수업에서 이제 24강 개념도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15학년도 비논술형 2번, 요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열대성 저기압 태풍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자료 보면은 단열적으로 연직 이동하고 있다, 요런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단열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1번 문제 뒤쪽에서 또 물어보는 거 보겠습니다. 태풍 상층에 도달한 기류는 고기압성 순환으로 땡땡한다. 여기서 이제 뭐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냥 국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 고기압성 순환으로 뭐 전환한다, 변화한다, 뭐 요런 표현들도 쓸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니은에는 발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요 발산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요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수렴하는 흐름이 있고, 요런 게 수렴이라면은 상승에서 상층에서 나타나는 요런 흐름은 발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저기압, 고기압의 일반적인 용어, 요런 것들만 익숙하다면은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은 대기과학 에센스라고 하는 책에서 태풍 내부 수평 흐름, 아래쪽에서 강한 저기압성 수렴, 그 다음에 태풍 상층에서 고기압성 발산 나타난다, 이런 부분으로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은 발산 용어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봤던 문제인데, 요 15B 논술형 2번에서 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에서 단열적인 키워드가 있었다면은 지금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써져 있는 수식이 뭔가 싶으시겠지만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요 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수렴이나 발산에 대해서 어떤 역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태풍이라고 하는 어떤 기출 문제를 가지고 배경 지식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앞에서 봤었던 단열이라든지 수렴이라든지 발산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그것들을 개념 체계에 잘 정립시켜 놓은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물어보는 조건에 맞게 인출만 잘 하게 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 결국에 요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시험의 본질에 가장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린다. 이제 저도 요 방식으로 똑같이 공부해 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신뢰도 높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들여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다음 문제들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요약을 해 보자면은, A형 1번 문제 단순 기입형 두 가지로 나왔고 배점은 각각 1점씩입니다. 그래서 요런 배경 지식만 있었다면은 딱히 문제 해결력이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아래쪽에 관련돼 있는 기출 문제 참고 문헌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A형 2번입니다. 자료는 퇴적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제 1번 문제도 좀 단조로웠는데 2번 문제 풀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바로 보면은 기억은 이제 쇠설성 퇴적암, 니은은 3,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뭐 퇴적암 성인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구과학 1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여감, 강력암, 사암, 이암, 그다음에 풍화에 강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주요 구성 성분 석영, 장석, 암편, 기질, 요런 힌트들을 다 종합하자면은 사암이라는 결과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도 하이탑 지구과학 1 1권 75쪽,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입자 크기를 가지고 사암 구분할 수 있고, 주요 구성 성분 석영, 장석, 암편, 기질이다. 이제 요 문제도 아니 보통 이제 임용 지구과학에서 2점짜리가 뭐 쉽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요런 식으로 단조롭게 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뭔가를 전혀 꼬지 않고 마치 그냥 뭐 고등학교 수업 끝나고 빈칸 뚫기로 뭐 형성평가 보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와서 요 2번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들을 물어봤던 기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나 살펴보게 되면은 02학년도 11번에 쇠설성 퇴적암의 입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제시를 해주고 요거의 암성명을 물어보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도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맞는 답을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를 주기도 하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결과물로 가는 그 과정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올해 이번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심지어 요 문제는 답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5학년도 13번에서 이 사암에 대한 정보, 사암은 주로 석영, 장석, 암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요 사암을 가지고 퇴적물 기원지 추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인데 요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1번 문제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기출 문제의 요걸 이제 만약에 뭐 발문이라고 한다면은 요런 발문이나 또는 요 자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요런 내용에서 변형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할 때 단순하게 이 문제를 읽고 답을 쓰고 요 행위만 한 다음에 기출 분석이 끝났다고 말한다면은 제 기준에서는 그런 행위는 기출 분석의 10% 정도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차 같이 하겠지만은 여기 발문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 여기서 모르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만약에 수식이 있다면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단순하게 문제랑 답을 맞춰보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개념체계로 잘 만들어 놓는다. 그게 기출 분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 보게 되면은 12학년도 19번, 여기도 이제 제시된 요 자료문에서 사암의 주요 구성 요소인 석영, 장석, 그리고 요 빈칸 뚫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암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영, 장석, 암편으로 문제를 냈었다면은 올해 문제에서는 석영, 장석, 암편을 주고서 사암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를 똑같은 답이 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른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자꾸 해주는 것이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문제 해결력, 창의력 그런 것들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 보면은 22학년도 B형 8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쇠설성 퇴적층의 주상도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암석 A랑 B가 있는데 요 암석 A 보니까 석영, 장석, 암편이 주 구성 물질이다. 요 보고서 사암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형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소재고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물어봤었지만 그동안 요 쇠설성이나 사암 관련해서 물어봤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쉽고 가장 단조롭게 나온 기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형 3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 3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이 구조의 지표면에서 굴절법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여 수신기에 도달한 초동을 기록한 주시곡선이다. 자료는 수평 3층 구조에서 굴절법 탄성파 탐사의 주시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요 V1, V2, V3 순서대로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이 주시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속도의 역수다. 그리고 요 시간 절편은 층의 두께에 비례한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와 시간 절편을 이용해서 각 층의 속도와 두께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1층, 2층, 3층인데 주시곡선상에서는 2층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2층의 속도를 구할 수 없는 이유는 요 V2층이 저속도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배경 지식 한번 짚어보고 돌아오면은 요 해당하는 내용은 알기 쉬운 지구물리학 109에서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기출문제 요 A형 3번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주시곡선의 기울기라든지 시간 절편 요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랑 층의 두께들을 알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 있는데 그런 관계식을 이용한 결과가 틀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두 가지 경우로는 저속도층하고 얇은 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저속도층은 두 번째 층으로부터의 굴절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스넬의 법칙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은 만약에 요 V1층보다 V2층이 속도가 작다면은 요렇게 진행하는 지진파의 입사각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굴절각의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1층과 2층 사이에서 임계 굴절파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주시곡선에서 초동으로 도착하는 임계 굴절파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1층, 2층, 3층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주시곡선 상으로만 봤을 때는 마치 2개의 층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주시곡선을 통해 추정한 상부층의 두께는 이 1층과 2층을 더한 두께보다 더 두껍게 추정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요게 이제 알기 쉬운 지구 물리학에서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그림이 왜 잘못되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 관련된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A형 3번에서 물어보는 거 요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 층의 속도가 가장 느린 거는 V2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그래프의 기울기로 따져줘도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요렇게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시간 요 기울기를 통해서 속도의 역수 구해주고 그걸 통해서 구해보게 되면은 2층의 속도가 가장 느리고 1층, 3층 속도 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문제. 밑줄 친 리을의 이유를 한 가지 쓸 것. 우리가 지금 저속도층 관련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해가지고 2층에서 임계굴절이 발생하더라도 제2층에서 임계굴절한 탄성파가 지표면의 수증기에 초동으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동으로 관측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상기 관계식이 틀리는 두 가지 경우 저속도층이랑 얇은 층이 있다. 요 얇은 층 같은 경우에는 요 1층과 2층과 3층 있을 때 2층의 두께가 너무 얇으므로 2층에서 임계굴절한 파가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주시곡선처럼 초동으로 도달하는 구간이 없게 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직접 파하고 두 번째 굴절파만 주시곡선에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요 주시곡선을 통해 추정한 상부층의 두께는 실제 1층과 2층의 두께보다 조금 얇게 추정이 된다. 1층보단 두껍고 2층보다는 얇게. 근데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요 알기 쉬운 지구 물리학 여기 페이지가 그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이유도 저 저속도층 설명할 때 같이 해가지고 수업 때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 문제에서 물어보던 거 밑줄 친 리을의 이유 제2층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 임계굴절파가 초동으로 도달하는 구간이 없을 수 있다. 이제 요거 답 관련해서 요게 답인 것 같기는 한데 요 가의 그림에서 두께가 그렇게 뭐 얇은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요게 얇은 층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뭐 얘가 뭐 밀도가 높나? 아니면 뭐 강속률이 높나? 최적 탄속률이 높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문제가 됐다면은 결국에 걔네들이 미치는 영향은 지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저속도층하고 결국에는 이유가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요 저속도층하고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되면은 요 2층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가 가장 적절하지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A형 3번 문제는 저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로 07학년도 19번에 꽤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요 2층의 속도, 1층의 속도, 3층의 속도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지진파의 진행 경로를 그려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요 굴절파 경로를 토대로 주시곡선도 그려봐. 예전에 07학년도에는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은 기출 변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출 문제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12학년도 21번 문제. 여기 문제에서는 굴절파 경로를 주고 주시 곡선도 주고, 그런데 올해 문제에서 아까 자료에 나왔던 그 내용들, 이 주시 곡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고 또 시간 절편이 뭘 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꾸자꾸 보다 보니까 이 임용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조금씩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요 답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그림, 그리고 뭐 발문, 또 자료에 나오는 내용들, 그거를 가지고 기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출의 답보다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문제 20학년도 A형 3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진파의 주시곡선을 주고, 여기서는 이 주시곡선을 통해서 두께를 구하는 문제고, 이 뒤쪽 문제를 또 이어서 보면은 속도가 다른 수평 3층 구조에서 제2층이 1층보다 땡땡인 경우에는 제2층으로부터 임계 굴절파가 지표면의 수신기에 관측되지 않아 수평 3층 구조가 수평 2층 구조로 해석된다. 이게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나올 만한 소재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포텐셜이라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에 A형 3번에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를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뭐 그렇게 이 모의고사가 아니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개념이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맞춘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것은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지, 그런 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형 3번의 배경 지식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요 개념을 몰랐다, 그래도 요 주시곡선 기울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요 뭐 속도 분포를 통해서 지진파의 진행 경로, 요런 것들을 뭐 추정할 수 있으면은 또 다른 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형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예전 기출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형 4번입니다. 자료는 분광선과 어느 퀘이사 Q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에 해당하는 값을 쓰시오. 그래서 자료의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천체의 분광선을 분석하면 다양한 물리량을 얻을 수 있는데 땡땡이 그 중 하나다. 결국에 답이 다양한 물리량 중에서 하나겠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금지된 천위를 통해 발생한 분광선을 금지선이라고 부른다. 금지된 천위가 일어날 확률이 낮으므로 일반적인 물리적 조건에서는 금지선이 관측되지 않는다. 반면에 가스의 땡땡이 매우 낮은 행성상 성운의 경우에는 금지선이 관측될 수 있다. 먼저 답부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밀도됩니다. 밀도. 이제 요 내용은 뭐 개념 자체는 좀 굉장히 평이한 개념이었고요. 이 금지선하고 밀도를 연결시키는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요 해당하는 내용은 천천서 217쪽에 나온 내용이고, 금지선은 일반적으로 가스 밀도가 낮아서 들뜸과 복사 되가라앉음 사이의 시간 동안에 충돌의 기회가 적은 경우에 생긴다. 그래서 작년 강의에서 금지선 관련해서 얘가 발생하는 과정 뭐 1번부터 뭐 9번인가까지 해가지고 쫙 자세하게 배웠었고요. 그 부분은 좀 뭐 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관련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08학년도 16번. 여기서도 이제 행성상 성운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행성상 성운의 금지선 생성에 가장 중요한 물리적 인자 한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요거는 올해 나왔던 문제랑 같은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 중에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물어보는 거는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이번 A형 4번에서는 그냥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12학년도 29번. 여기서는 이제 전리수소 영역에서 요 4번 보시면은 전리수소 영역의 금지선은 태양의 채층보다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요 금지선하고 밀도 연관되는 거, 얘네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요 밀도가 키워드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학년도 29번. 요 내용도 이제 쭉 보다 보시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돼 있는 요 부분이 금지선이죠. 그래서 요 금지선 관련돼 있는 방출선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밀도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내용 토대로 실전 모의고사 이제 6번째 유형, 거기서 이제 A형 9번, 이제 제가 만든 문제인데, 여기서도 또 운 좋게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행성상 성운에 대한 이야기고, 행성상 성운의 금지 성운선, 그리고 성운의 밀도가 매우 낮으므로 원자가 준안정 준위로 들뜨게 되면 충돌에 의하여 보다 낮은 준위로 가라앉을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그 준위에 오래 머물다가 비록 복사천이 확률이 낮더라도
충돌이 아닌 복사 천위의 과정을 거쳐 바닥 상태로 떨어질 기회를 갖게 된다. 해가지고 금지선하고 밀도, 빈칸으로 뚫는 것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A형 3번 문제 금지선하고 밀도 관계 쓰는 거 첫 번째 꼭지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꼭지 문제. 수소 원자의 전자가 J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I번째 준위로 천위하여 발생하는 방출선의 파장은 I 제곱분의 1 마이너스 J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제시된 방법을 실수 없이 계산만 잘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은 라이먼 알파 수소선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두 번째 에너지 준위 J는 2에서 첫 번째 준위 I는 1로 천위하여 발생하는 방출선이다. 실험실에서 측정한 이 방출선의 파장은 람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세 번째 꼭지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수소 원자의 전자가 네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두 번째 준위로 천위를 했더니만 방출선 A가 발생했다. 적색편이 Z는 1인 퀘이사 Q에서 관측되는 방출선 A의 파장은 람다 1의 니은 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두 번째 꼭지에서 알려줬던 거 요 몇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몇 번째 준위로 천위할 때 방출선이 몇 배 반비례한다. 요거 써먹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적색 편의 값을 이용해가지고 방출선 A의 파장을 구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요걸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으로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해당하는 부분은 하이탑 지구각 1, 지구각 1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원래의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하고 관측된 파장을 람다라고 하면 스펙트럼 흑수선의 적색 편의량 Z는 요런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1번 과정, 2번 과정 있었는데 2번 과정에서 요걸 한번 써먹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과정,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방출선 A는 네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두 번째 준위로 천위했기 때문에 요 제시된 값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괄호하고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네 번째 에너지 준이니까 4 제곱분의 1 되겠죠.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은 4분의 1 빼기 16분의 1 16으로 통분해 가지고 빼주게 되면은 16분의 3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조심할 부분은 이 16분의 3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한다. 그래서 요 방출선 A라고 하는 애가 어떤 미지의 파장에 대해서 16분의 3 반비례하니까 여기다가 3분의 16을 곱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방출선 A랑 람다 1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람다 1도 한번 어떤 미지의 파장에 대해서 비례 관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요 람다 1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첫 번째 준위로 천위를 하는 거니까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하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얘는 4분의 3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미지의 파장에 대해서 3분의 4배를 하면은 람다 1이 되더라.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그러면은 요 방출선 A는 람다 1에 비해서 4배 더 긴 파장을 가지고 있겠네. 여기까진 구해낼 수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두 번째 과정 적색편이 Z는 1 요걸 이용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적색편이 식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고유한 파장이 존재할 것이고 관측된 파장에서 고유한 파장을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적색편이 Z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요 값이 지금 1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에서 또 두 번째로 조심할 거 지금 우리는 이 원본이 되는 방출선 A의 파장이 궁금한 게 아니고 퀘이사 Q에서 그러니까 적색편이 Z는 1인 퀘이사 Q에서 관측되는 방출선 A의 파장이 궁금한 거다. 그러니까 요 적색편이 Z값에서 고유한 파장을 의미하는 요 람다 제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측 파장인 요 람다를 구하는 게 목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요 고유한 파장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그래서 요 람다 제로 자리에 요거를 쏙 집어넣어 주게 될 건데 그러면은 분모에다가 람다 곱하기 3분의 16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그냥 x라고 놓을게요. 관측 파장 x 놓고 마이너스 고유한 파장 람다 곱하기 3분의 16 그런데 얘를 했더니만 적색 편의가 1이 나왔다. 그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 분모에 있는 거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덧셈 뺄셈이니까 좌변에 있는 거를 우변으로 옮겨오면은 더하기 람다 곱하기 3분의 16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람다 곱하기 3분의 16이라고 하는 거에 곱하기 2죠. 이 얘기는 다시 쓰면은 우리가 아까 구한 방출선 A의 고유한 파장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다.
그리고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면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적색편이 Z는 1인 퀘이사 Q에서 관측되는 방출선 A의 파장은 원래 방출선 A에 비해서 2배 더 긴 파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요 람다 1하고 A를 비교했을 때 그냥 고유한 A는 람다 1의 4배였다. 그럼 요 4배에다가 요 2배 효과를 추가로 더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니은 값에는 4 곱하기 2에서 8배 요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요 문제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배경 지식을 토대로 자료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수할 수 있는 페이크도 군데군데 만들어 놔서 개인적으로는 요 A형 4번 두 번째 문제는 이 기입형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이제 예상 답안으로 선생님들이 쓰신 거 보니까 요거 계산 실수한 선생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 A형 4번은 정답이 이제 일단 8배고 요 관련된 문제 또 기출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 08학년도 17번입니다.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적색 편의가 뭐 딱히 이렇게 막 크게 나오진 않는데 이 문제를 구성하는 요 발문 여기서 요게 나오게 되고 이 문제를 풀 때 요거 방법을 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제로 08학년도 17번 문제는 올해 나왔던 문제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08학년도 17번 문제를 지금 푸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 문제의 발문으로 등장했었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는 그냥 어떤 뭐 미지의 파장 요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상수값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또 이제 개념도를 또 이제 만들게 될 건데 그 개념도 안에는 후퇴 속도식도 들어 있고 적색 편의랑 구하는 식도 들어 있고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올해 문제처럼 어떤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요 A형 4번 문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 A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이행한 바탕으로 구한 값들을 적색 편의식에 실수 없이 대입하는 능력, 요 실수 없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은 요 적색 편의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을 하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좀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A형 4번 문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A형 5번입니다. 이제 과교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과교 이제 A형 5번부터 7번까지는 과교론 파트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과교론은 강의를 안 하기도 했고 뭐 과교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 과교론 파트 5번, 6번, 7번은 답 정도 맞춰보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전공을 공부하는 것처럼 과교론도 똑같이 공부를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 과교론도 이렇게 강의를 만들고 가르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올해 커리큘럼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여유가 좀 생긴다 하면은 연도별로 이제 과교론도 좀 기출 분석도 하고 개념 체계도 만들어 드리는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올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과교론 강의를 런칭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런칭한다고 해도 올해는 아마 무료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듣고 싶은 선생님들은 제가 올해 조금이나마 더 여유롭고 무난하게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리하자면은 기회가 된다면은 과교로는 무료로라도 좀 강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A형 5번 보면은 A형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였고 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셨다면은 수월하게 푸셨을. 하지만 요 교육과정 문제는 항상 어떻게든 좀 지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바로 떠올려가지고 맞추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부터 보게 되면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밑줄 친 기억, 리을 중 잘못된 내용 한 가지를 찾아 그 기호를 쓰고 옳게 수정할 것. 그래서 자료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어디가 틀렸나 보면은 우주 탐사를 다룰 때 인공위성을 이용한 태양계 탐사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만 떠올려 봐도 그 태양계 공부할 때 태양부터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식의 순서로 배우지 태양계 탐사의 역사의 순서로 배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를 떠올렸다면은 요 디귿이랑 답까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요거 해당하는 부분 살펴보게 되면은 교육과정 해설서 245쪽에 남아 있는 내용이고 요 두 번째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태양계 탐사 역사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다루지는 않으며 뭐 어떻게 하라고 딱히 뭐 지침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으로도 뭐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다루지 않는다. 요 정도만 적어도 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꼭지 문제 보게 되면은 밑줄 친 미음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를 자료 2에서 찾아 한 가지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이제 미음 보면은 재해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서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대비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요 미음을 읽어보고 요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는 건데, 요 있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헷갈릴 만한 거는 요 과학 문제 해결에 대한 개방성, 요거하고 안전 지속 가능 사회 기여, 요거 두 개가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답으로는 안전 지속 가능 사회의 기여 요쪽이 더 적절하다고 봤고,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요 재해 재난 그리고 피해, 사전 예방, 대비 요런 키워드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 사회 요쪽에 좀 더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과정 해설서 60쪽을 보면은 재해재난하고 안전은 키워드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왔던 부분도 이쪽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 문제 해결력에 대한 개방성 뭐 이쪽보다는 안전 쪽이 조금 더 걸맞지 않나. 그래서 답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 문제,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괄호 안에 비읍에 해당하는 용어 한 가지를 쓸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저 교육과정 해설서를 정말 많이 읽어보고 외우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으로는 우주 쓰레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하는 부분 읽어보게 되면은 뭐 문구가 그대로 나오죠. 우주 위험 감시 기술과 관련하여 우주 기상, 소천체 충돌, 우주 쓰레기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이제 뭐 작년에도 그랬고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이렇게 특정 단어를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교육과정 해설서 외우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닥쳐가지고 벼락치기로 막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연간 공부 계획에 좀 주기적으로 자주 많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A형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해설서들을 잘 익혀두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 A형 6번 보겠습니다. 자료는 지구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과학사의 일부이다 해가지고 자료 전반적으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어떤 기술로 어떻게 탐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어떤 거를 발견하게 됐다, 이런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론 발달에 관련된 과학 교육론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그 안에서 뭐 견고한 핵, 보호대 그런 내용 있죠. 그 중에서 견고한 핵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를 써보면은 지구의 내부가 층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첫 번째 줄에 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요 내용을 토대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론으로 발달해 가고, 근데 그 이론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구 내부가 층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을 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매우 일반적인 이론적인 가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많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지구 내부 구조 모델을 구성할 때 기본 원리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견고한 핵으로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견고한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보호대를 구성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꼭지 문제 보게 되면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서 알 수 있는 과학의 본성을 각각 한 가지씩 순서대로 쓸 것. 제가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하진 않았지만은 과학의 본성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꾸준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의 본성은 정말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 요 기억하고 걸맞는 거, 과학과 기술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학의 본성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이제 책에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최신으로 적혀 있는 거를 선택을 했고, 근데 아마 조금 뭐 옛날 걸 쓰더라도 이 과학하고 기술, 상호 간의 영향, 뭐 의존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좀 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은 1980년 이후 국제 측지학 협회에서 합의한 지구 내부 구조 모델이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어떤 이론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데 가장 최신 버전의 과학의 본성 정의 내용에서 이 사회적 합의랑 딱 맞는 어떤 내용이 막 눈에 띄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사회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답안으로 적으실 때 어떤 사회적 합의,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형 6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A형 7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 문제도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과목명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요거는 좀 지엽적이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문장 보면은 중학교 1 학년, 3 학년 직권의 변화, 그다음에 뭐 지질 공원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랑 관련돼 있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지구 시스템 과학 골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꼭지 문제, 보기 전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구 시스템 과학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 문제, 오수벨이 제안한 유의미 학습의 조건 중 밑줄 친 니은과 관련된 것 한 가지를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할 것. 먼저 답으로는 심리적 유의미성. 여기 책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 뭐 심리적 유의미가 그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태세. 이런 식으로 일단 기입형 답을 채워주면 될 것 같고, 그 근거로는 지금 일단 요 밑줄 친 니은을 보면은 지질공원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요 두 키워드 때문에 요 심리적 유의미가 학습 태세 요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수벨 학습 조건 보게 되면은 뭐 논리적 유의미성, 잠재적 유의미성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학습 조건 중에서 요것들에 해당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에서 학생들이 중학교 수업에서 지질공원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했더니 흥미랑 의지를 보였다. 그럼 앞에 있는 거에서 다른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 그런 내용을 답안에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답안으로는 중학교 수업에 의해 논리적 유의미성과 잠재적 유의미성을 갖춘 학습 과제가 제시되었고,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 있으니까 학습자의 흥미, 의지 같은 마지막 세 번째 조건까지 합쳐지면은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런 식의 답안을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 문제,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근거하여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과학과 과정 기능 한 가지를 써보라고 합니다. 디귿 보니까 모둠의 구성원이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견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 요거랑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소통과 협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속해 있는 저 과학과 과정 기능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제시된 내용을 보고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과정 기능 중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의사소통과 협업, 요게 문제로 나왔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 7번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A형 8번 보겠습니다. A형 8번에서 판 경계에 대한 그림 나와 있고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A, B, C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를 형성하는 주요 마그마의 종류 물어보는데, 지금 A 위치를 보니까 여기 판 내부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거 보자마자 열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열점이라고 하는 거 하와이 제도의 어느 화산이고, A를 형성한 마그마의 SiO2 함량은 50 질량 퍼센트 이하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요 키워드를 가지고 마그마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데, 답을 적어보게 되면은 현무암질 마그마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을 쓰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은 요 지구과학 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SiO2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할 수 있고, 좀 이따 뒤에도 문제가 연결되긴 한데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적고 온도가 높으며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령과 열점에서 생성된다. 요런 포인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 섭입돼서 생성된다. 요 부분도 봐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해당하는 내용은 베이직 지구과학 1, 2, 5강에서 다뤘었고, 그때 다루면서 그 기출문제도 보니까 호상열도 있고 해구 있는 섭입돼 있고요. 중간에 해령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열점은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특정한 지역에서 마그마의 생성 과정하고 종류를 물어보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학년도 2차 2번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 문제, A와 B를 형성하는 주요 마그마의 온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쓸 것. 이제 B 보니까 여기에 대륙 이렇게 위치하고 해양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섭입형 경계가 위치하겠죠. 그런데 이런 섭입형 경계에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산출이 된다. 그 부분을 아까 앞에서 봤기 때문에 결국에 현무암질 마그마랑 안산암질 마그마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다. 그래서 주요 마그마의 온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안산암질 마그마보다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구과학 원 내용이기도 하고 워낙 눈에 띄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요 첫 번째 꼭지 문제랑 두 번째 꼭지 문제가 또 마찬가지로 또 지나치게 좀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단조롭다고 했던
그 A형 2번 문제도 결국에는 지질 문제였죠. 뭐 퇴적암 관련된 거 물어보긴 했지만은. 그래서 요번에 지질 출제로 들어가신 분이 어떤 이유에서 요런 느낌의 문제들을 만드신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전반적으로 좀 지질 문제들이 좀 단조롭게 나온 경향이 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 문제도 뭐 굉장히 뭐 꼬인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C 보면은 이제 해령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자료에서도 C는 대서양 중앙 해력의 열곡이다, 요렇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제 예상 답안으로 이제 변환 단층 쓰신 선생님들이 꽤 계시던데, 요 자료 속에 열곡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가져간다면은 답으로는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정단층이라든지 장력이라든지 요런 걸 통해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요렇게 답안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발산 경계 관련해서 배경 지식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발산 경계의 열곡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요 단열하고 그 위쪽에 있는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요런 느낌, 이걸 보고서 우리가 정단층을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판의 이동 방향이 양쪽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기출 문제들 살펴보면은 99학년도 16번, 이제 요 문제도 해령하고 해구를 물어보고 판 경계의 형태, 그다음에 지진 활동, 그리고 여기서 분포하는 화산암을 물어보면서 마그마의 종류랑 이제 비슷하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03학년도 10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발산형 경계 열곡 부분하고 변환 단층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열곡에서 나타나는 지질 현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3학년도 A형 8번 문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산형 경계, 해령 열곡, 변환 단층,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어보고 있고, 요 문제에서는 요 판의 경계가 나타나는 지형 물어보면서 요게 판의 경계가 아니고 단열대다, 이렇게 판의 이동 방향이 같은 곳에서는 판의 경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판의 경계 유형을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14학년도 A형 4번 문제, 여기서는 이제 판의 경계 물어보고 진원기구해랑 같이 판 경계 유형이랑 단층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긴 진원기구해가 의미하는 게 정단층이니까 이 정단층을 통해서 발산형 경계를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진원기구해 보고서 주양 이동단층, 그리고 주양 이동단층을 보고서 보존형 경계, 그리고 세 번째 요렇게 생긴 걸 보고서 역단층 떠올려주고, 역단층을 보고서 수렴형 판경계 유형으로 구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1학년도 19번도 마찬가지로 또 진원기구해랑 단층, 그리고 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 요 단층하고 이제 최대 압축 응력,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거 장력 또는 뭐 횡압력,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단층이랑 요 응력 방향 연결시키는 문제는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또 09학년도 21번에서도 요 진원기구의 단층, 압축 응력 방향, 그런 것들 연결시키는 문제는 나왔었고,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은 요 25학년도 A형 8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서 많이 다루던 주제가 문제로 등장했고, 문제 유형도 그동안 나오던 유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앞에 물어봤던 1번하고 2번, 요거는 너무 좀 단조롭게 나왔다, 요런 식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형 8번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A형 9번 보겠습니다. A형 9번은 행성 경계층 수평 운동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마 문제를 딱 처음 마주했을 때 요 문장만 딱 보고서 그동안 이제 기출에서 행성 경계층 수평 운동 방정식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항상 이제 미기출로 나와가지고 역학적인 부분까지 다룬다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문제고, 사실 요 행성 경계층 수평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학적으로 꽤나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그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1차 근사를 시켰고, 그리고 그 근사시킨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미기출이지만 게다가 역학이지만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행성 경계층에서 수평적으로 균질한 난류가 있고 분자 점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차 근사한 행성 경계층 수평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니은, 디귿, 연직, 난류, 운동량 속 발산 사이의 균형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아졌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라고 하면서 요 식을 이야기했고, 물어보는 게 니은, 디귿, 연직, 난류, 운동량 속 발산이니까 여기에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요 세 개의 항에 대해서
그 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항이 뭔지를 보니까 요 평균 바람 속도에 해당하는 FV 바가 있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항 전개해 주면은 FVG의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요 항을 보고서 비직균풍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비직균풍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 FV 바랑 FVG 바 요거를 어떤 의미를 가진 항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 일단 우리가 F 코리올리 파라미터랑 평균 바람 또는 뭐 풍속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은 전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 두 개가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데 둘 다 전향력이라고 쓸 수는 없을 거고, 일단 첫 번째로 한 개의 항은 코리올리 힘, 전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뭘로 변환을 해줘야 될까? 그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한 상황에서 자료에 직균풍을 보게 되면은, 아, 요거 직균풍이라고 하는 거 전향력이랑 기압 경도력이 평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이 직균풍이기 때문에 요 FVG 바라고 하는 전향력처럼 생긴 얘를 기압 경도력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닿는다면 요 두 번째 항의 의미로 기압 경도력을 써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행성 경계층 수평 운동 방정식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등장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직균풍 평형 요 관계를 이용해서 항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꼭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배경 지식 좀 살펴보면은, 이제 요 행성 경계층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대기역학 263쪽 저 부분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요 행성 경계층 방정식의 시작이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잘 보시면은 요 속도에 대한 시간의 전미분 가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좌변에 그 운동을 대표하는 가속도가 표현이 되고, 우변에는 그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이 쭉 나열되는 게 운동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좀 그거를 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각각의 항들이 가지는 어떤 힘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로분의 1 파샬 x분의 파샬 p 요거는 기압 경도력일 것이고, FV 아까 봤듯이 전향력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항 요거는 난류 운동량 속 발산, 그러니까 Z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이제 연직이라는 얘기가 좀 빠져 있는데, 요 U 프라임 W 프라임이라고 하는 운동량 속에 대해서 연직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 이제 여기서 이제 발산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뭐 연속 방정식 요거랑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등장했던 거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 중위도 종강 규모 운동의 경우에는 요 좌변에 해당하는 관성 가속항 요거를 전향력하고 기압 경도력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변이 지금 0이 된 거고, 요 기압 경도력을 직균풍의 전향력 요런 식으로 표현해서 합쳐준 겁니다. 문제는 요런 형태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답으로는 요 코리올리 힘 그리고 기압 경도력 요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 문제 보면은 지금 기압 분포에 따른 경계층 바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림을 보니까 요 P 바랑 더하기 델타 P 바가 있는 거 보니까 요쪽이 조금 더 기압이 높은 고기압 쪽이고 요쪽이 저기압 쪽. 그럼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균풍 평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기압 경도력 방향으로 바람이 이동하다가 전향력에 의해서 방향 틀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서쪽에서 불어오는 직균풍이 불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지점에 잘 혼합된 경계층에서 부는 바람의 풍향을 쓰고 풍속을 평균 직균풍과 비교하여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표시한 것은 평균 직균풍에 해당하는 것이고, 잘 혼합된 경계층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 것 같느냐.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 지상풍의 개념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직균풍하고 지상풍을 구분해서 공부할 때 직균풍은 상층이라서 마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직균풍 평형이 일어나고 등압선하고 평행하게 이런 바람이 불게 된다. 그런데 지상풍은 여기에다가 마찰 효과가 추가가 되게 되면서 등압선에 평행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불게 되고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기압 분포에 변화는 없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에 해당하는 이쪽 방향 힘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바람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 힘, 마찰 효과가 생긴다.
이제 여기서는 잘 혼합된 경계층이기 때문에 요 마찰 역할을 아까 우리가 수평 운동 방정식에서 요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연직 난류 운동량 속 요 애들이 마찰 효과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찰 효과 때문에 풍속이 감소하게 되면은 전향력은 풍속에 비례하니까 이 풍속의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던 전향력, 지금 북반구니까 얘가 기압 경도력만큼 원래 있었는데 원래에 비해서 더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힘의 균형이 기압 경도력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바람의 방향이 요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바람의 풍향은 이렇게 남서풍, 북동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마찰 때문에 직균풍에 비해서 풍속이 감소했기 때문에 풍속이 평균 직균풍보다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난이도를 대폭 낮춰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다만 이제 문제를 잘 풀려면 제가 작년에 이제 매번 강조드렸던 거, 문제를 보고 쫄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행성 경계층 수평 운동 방정식이다. 요거만 보고 겁먹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써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만 있지 않았다면은 요 문제는 잘 푸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대기 역학 수준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대기 역학에서 좀 정량적으로 다루는 역학적인 부분은 빼고 정성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쭉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이해가 막히는 부분이 없이 쭉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지구과학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천문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나 아니면 뭐 대기역학, 거기서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 실제 대기역학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식이지만 어떤 임용에 출제되는 수식의 그 난이도의 범위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해한 수학적 도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거, 그런 수식들은 또 오히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역학 부분 공부할 때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데, 처음부터 너무 쫄지 마시고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수학적 개념은 역학에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범대를 입학을 하고 무사히 졸업까지 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만 임용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역학 파트에 너무 많이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는 것들이 다 나올 것만 같고 어디까지가 임용의 범위인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임용 범위다, 이 부분은 임용 범위가 나오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딱 정해드리니까요. 물론 제가 정해드리는 게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통계적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꽤나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역학 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행성 경계층 수평 운동 방정식이 기출된 적이 없긴 하지만 그와 유사한 개념들은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학년도 A형 7번에서는 대기 경계층, 여기서 잘 혼합된 대기 경계층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역학적으로 접근하진 않고 이 경계층 속에서 난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난류. 그래서 이 난류랑 리차드슨 수,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10학년도 25번에서는 대기 경계층의 수평 바람, 여기서도 이제 전향력 요소를 물어보긴 한데 요 문제에서는 에크만층, 뭐 거칠기 길이, 풍속의 변화, 좀 요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경계층 쪽은 아니지만 이 99학년도 14번 문제처럼 요 운동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이 우리가 이제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에센셜 대기과학 8강에서 다뤘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기출 관련해 가지고 개념 체계에 이미 들어 있을 배경 지식이고, 그 안에는 뭐 전향력, 기압 경도력, 마찰력, 원심력, 그런 힘들이 어떤 평형을 거쳐 가지고 어떤 바람을 만들어내고 또 그 힘들은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놨던 배경 지식만 잘 활용한다면 올해 나왔던 요 A형 9번 문제는 미기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목소리가 이제 거의 안 나올 지경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꼭 요 기출 해설 영상이 업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좀 A형 마무리까지는 해보겠습니다. A형 10번입니다. 그림은 달이 어두운 별을 엄폐하는 과정에서 관측된 시간에 따른 상대 밝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는 달과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살짝 보면은 지금 가로축 시간에서 0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이제 자료에서 보니까 별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순간이고, 양수인 구간은 별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있는 동안이다.
그리고 이제 자료의 다음 내용 보면은 요 0에서 요 뒤쪽에 있는 부분들 별빛이 달에 의해 점진적으로 가려질 때 아직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오는 별빛의 간섭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된 별의 밝기는 그림의 A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요 모습을 지금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별의 니은이 커지면 그림의 B가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해석하는 김에 니은부터 먼저 해보면은 엄폐되는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니은을 알고 있다면 이 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첫 번째에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가려지는 상황에서 니은이 커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사이 간격, 시간 간격이 길어진다. 그렇다면은 점진적으로 가려지는 그 별의 크기가 커지면은 가려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단서를 통해서는 뭔가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서로 엄폐되는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니은을 알고 있다면 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2학년 과학에 동전 가지고 달 크기 재는 뭐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동전의 크기랑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의 크기랑 동전이랑 요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이즈가 똑같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이 삼각형의 닮음이라던가 요런 비례 관계를 통해서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달까지의 거리도 구해줄 수 있다. 요런 내용을 중2 과학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천문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 어떤 뭐 원이 있다 그리고 여기 중심각이 있는 부채꼴이 있고 요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의 관계 또 여기가 뭐 반지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L은 R세타 해가지고 이 중심각하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관계랑 비슷하게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뭐 동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또는 달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렇게 관측자 입장에서의 그 시야를 표현하는 용어 여기 사이에 있는 요 각도를 우리가 각지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 방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요런 식으로 관측자가 있고 어떤 천체가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요 정도의 각도로 보이게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거를 우리가 각지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요 관측자부터 천체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만약에 안다면은 요 관계로부터 실제 천체의 지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 요런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은 그 빈칸에다가 각지름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기출 문제에서 각지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20학년도 B형 10번 여기서 행성 A의 관측자가 외행성 B의 각지름을 25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다. 그래서 그 가로축 시간 월이 지남에 따라서 요 행성 A랑 외행성 B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계속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각지름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됐다. 요런 상황을 설명할 때 각지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공식 같은 걸 더 이용해 줘야 되지만 오늘은 요 각지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 20학년도 B형 10번에서는 요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3학년도 B형 11번 여기서도 이제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우주의 뭐 팽창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뭐 우주의 팽창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 자료의 뒤쪽에 보시면은 관측되는 은하의 각지름 세타는 은하에서 빛이 방출되는 시점에 RER, D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요 문제 그 기출 문제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과거 기출 문제에서 뭐 천체까지 거리를 측정할 때 관측자 입장에서 보이는 그 천체의 크기를 표현할 때 각지름이라는 요소를 사용한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기억 볼게요. 다시 요 자료로 좀 돌아와가지고 자료 첫 번째 보면은 지구의 공전 주기는 T, 달의 항성 주기는 P, 달의 상망 주기는 S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요런 식으로 T, P, S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걸 보고 뭐 회합주기라든지 그런 공식을 활용해서 뭔가 식을 유도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요 작성 방법에서 해당하는 용어를 각각 한 가지씩 순서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기억에다가 어떤 수식의 형태로 쓰는 거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다가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두 번째 동글뱅이 읽어보면은 달이 별을 엄폐하는 각속도는 360도를 기억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제 요거 기억을 쓰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처음에는 요거 논리적인 구조를 좀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좀 틀린 답으로 결론을 한번 냈었습니다. 먼저 일단 답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요 기억 자리에다가는 항성주기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달의 항성 주기라고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용어를 정의를 해 줬기 때문에 요 3개 중에서 잘 골라 가지고 쓰면 되는, 좀 고런 식으로 좀 판을 깔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달이 별을 엄폐하는 각속도가 왜 항성 주기를 활용해야 되냐, 고거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보면은, 참고로 요 달의 엄폐 관련해 가지고는 기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망주기, 항성주기 요거 관련된 문제는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엄폐랑 연결시키는 문제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 가지고 요건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상망주기부터 보면은, 달의 상망주기는 태양에 대한 한 이각에서 같은 이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요 상망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양에 대한 이각이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거니까, 결국에 요 기준이 태양하고 지구, 달 얘네들의 상대적인 배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달의 항성 주기는 별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한 바퀴 바퀴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요 문장을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앞에서는 태양에 대한 한 이각에서 같은 이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항성 주기는 별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한 바퀴 바퀴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결론적으로 얘는 기준이 별하고 지구랑 달의 상대적인 배치에 따라서 저 항성 주기가 결정이 된다. 그럼 요 얘기를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일단 요 항성 주기의 기준이 되는 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측자가 바라보는 하늘인 천구에 고정이 돼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 위치로 달이 공전을 하더라도 A에서는 요 선상인데 B에서는 요 선상이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만 가면은 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거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옳게 고치면은 A에서 B 위치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서 정확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항성 주기로 정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요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지구도 공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요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지구 공전에 대한 요소는 이미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다. 요거는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은, 지구의 운동은 요 관측함에 있어 가지고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쌓아 놓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요 달이 A에서 B 위치로 요런 식으로 공전하면서 어떤 특정한 별, 뭐 그냥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하는 별을 엄폐하는 현상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이때 달이 별을 엄폐하는 각속도를 구해줄 때, 결국에는 이거는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각속도를 구해줄 때 상망주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상망주기 정의에 의해서 결국에 요 상망주기라고 하는 시간은 태양, 지구, 달 요 세 가지 애들의 상대적 배치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별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자인 지구, 그리고 관측자가 별을 바라보고 있고 달이 그 별을 지금 엄폐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 별, 지구, 달 요 세 가지가 잘 얽혀 있는 달의 항성 주기를 기준으로 각속도를 구해 줘야지 달이 별을 엄폐하는데 각속도가 얼마의 크기를 가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풀 때 잘못 생각했던 거는, 요 뒤에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 엄폐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달의 위상을 쓰고 그 이유를 밑줄 친 디귿과 관련지어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달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요 달의 위상까지 만약에 고려를 해 준다? 그러면 저 달의 위상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으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한 빛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에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배치까지 고려를 해줘야지 진정한 의미의 각속도를 구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꼭지 문제에서 요 달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상망주기가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첫 번째 꼭지 문제랑 두 번째는 약간 별개의 문제고, 저 첫 번째 기입형 문제만 푼다고 했을 때는 요 달의 상망주기, 달의 항성주기 요거의 정의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달의 항성주기가 더 적절하겠다,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기존에 저기 제공드렸던 모범 답안에서도 답안을 좀 정정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달의 상망주기, 항성주기의 정의에 따라서 달이 별을 엄폐하는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관측자인 지구, 그리고 결국에 달과 별에 대한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망주기보다는 항성주기가 더 적절하다. 요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요 달의 항성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을 기준으로 그 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항성주기이기 때문에
그 항성 주기를 360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별을 기준으로 한 움직임의 각속도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달이 별을 엄폐한다. 요거는 달과 별의 상대적인 운동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달과 별의 상대적인 운동에 관련된 시간은 항성 주기가 되고, 항성 주기라고 하는 거 별을 기준으로 한 360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달이 별을 엄폐하는 각속도 항성 주기를 활용해 주면 된다. 그리고 요 별이라고 하는 거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천구상에서 고정된 걸로 인식한다. 요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요 문제 해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기입형 첫 번째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기역에는 항성주기, 니은에는 각지름, 요런 식으로 빈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꼭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문제, 이 연폐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달의 위상을 쓰고 그 이유를 밑줄 친 디귿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걸 풀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쯤에 있는 거, 이 어두운 별의 엄폐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달의 밝기와 이동 경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이 적절한 위상을 골라주고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 이유를 씀에 있어서 디귿과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하니까 밝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거 배점을 살펴보면은 앞에 이제 기입형 문제 두 개가 있었고, 달의 위상 쓰는 거 한 개 있고, 이유 한 개 있고, 총 4개를 물어보니까 각각 배점은 1점씩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1점을 획득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서 봐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 달의 밝기랑 이동 경로가 어때야 될까? 지금 문제에서 어두운 별의 엄폐 현상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니까 저 엄폐를 일으키는 달의 밝기가 너무 밝아버리면은 어두운 별의 엄폐 현상을 제대로 관측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요 달의 밝기는 저 엄폐 현상을 일으키는 저 부분 어두울수록 좋다. 요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경로 나오는데, 요 이동 경로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구 자전에 의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 하늘로 지게 되죠. 그리고 요런 현상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달이 남쪽 하늘, 서쪽 하늘 요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를 생각해서 이동 경로를 동에서 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달이 하루를 기준으로 밤하늘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요 이동 방향이 아니라 어떤 걸 선택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잠깐 봤었는데,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뭐 요쪽에 별이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 하늘, 서쪽 하늘 지는 거, 그거는 달이 여기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게 돼도 요런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달이 실제로 요런 식으로 공전함에 있어서 요 별을 지금 엄폐하는 걸 지금 우리가 탐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달의 공전에 의해서 이동 경로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요 지구에서 관측자가 뭐 시야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요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달을 바라보는 쪽은 남쪽이죠, 일단. 그리고 남쪽을 기준으로 요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요런 식이기 때문에 남쪽 하늘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고, 달이 실제로 공전을 하면서 관측자 입장에서 어디로 이동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 달의 일주 운동, 그 겉보기 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공전에 의해서 밤하늘에서 어떻게 이동하냐, 그걸 따진다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요 포인트를 챙겨주셔야 된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앞에서 달의 밝기는 어두울수록 좋고 이동 경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때 달의 위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뭐가 가장 좋을까? 요거 관련해서 그냥 답부터 먼저 알아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상현이고, 상현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달의 오른쪽이 밝게 빛나는 이렇게 생긴 달이 상현이죠. 그럼 이렇게 상현인 이윤을 살펴보면은 달은 천구상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달이 상현일 때 달의 어두운 가장자리 끝에서 엄폐되는 별을 관측하기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 내용은 그냥 뭐 저의 뇌피셜 이런 게 아니라 기본 천문학 173쪽 보면은 요 관련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달이 상현일 때 별은 달의 어두운 가장자리 끝에서 엄폐된다. 상현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달이 있을 때 오른쪽이 밝게 빛날 때 상현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달의 밝기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요 달의 밝기 자체가 어두우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 요 달을 우리가 남쪽 하늘에서 바라보고
요쪽이 서쪽, 요쪽이 동쪽인 상황에서 달이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요 달의 어두운 면이 별을 엄폐하는 요 현상을 지금 우리가 관측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 어두운 별을 엄폐하는 요 순간에 요 달의 반쪽 면은 지금 그림자가 져 있기 때문에 요 엄폐 현상을 관측하기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달의 이동 경로 천구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동쪽이 어두운 그림자에 속해 있는 상현,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요 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별의 엄폐를 관측하기 적절하다면은 이거보다 달의 밝기도 더 어둡고 요 그림자도 많고 또 심지어 그림자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요런 위상을 가지는 초승달이 더 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초승달이 떠오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초승달이 보인다는 것은 태양하고 지구랑 달이 약간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요 부분이 밝게 빛나고, 요 밝게 빛나는 요 오른쪽 일부분만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하면 초승달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태양하고 달이 굉장히 지금 배치가 가깝기 때문에 초승달이 떠오르는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관측자의 시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 그럼 이제 막 해가 져가지고 밤하늘의 천체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초승달은 태양하고 배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지평선 아래로 금방 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의 밝기나 이동 경로 그런 측면에서 초승달도 굉장히 적절한 위상이긴 하지만 실제 관측이 이루어졌을 때 관측이 가능한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달에 의한 어떤 별의 엄폐 현상을 관측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의 밝기, 이동 경로, 또 관측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상현,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 달의 엄폐 현상 가장 관측하기 적절하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왠지 이 초승달도 답으로 좀 인정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서 조건으로 요구했던 게 밑줄친 디귿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는 거고, 달의 밝기, 이동 경로, 그래서 달의 그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가장자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달이 천구상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답으로 초승달이 써져 있다, 그럼 물론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이 두 가지 조건은 지금 만족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채점위원회 오피셜한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이 문제의 조건하고 논리적인 이런 흐름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초승달도 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꽤나 높은 것 같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는 천문학 도서, 기본 천문학에서도 이렇게 상현으로 딱 콕 집어서 나와 있고, 답으로는 상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험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달의 엄폐 관련해서 그래프나 내용이 뭐 기본 천문학, 천천서, 현대천체물리학 그 세 개의 책 모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까지 막 꼼꼼하게 잘 보지는 않는 편인데, 저도 올해 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물론 기출도 중요하고 기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 변함이 없지만, 저는 항상 그 수험생 분들이 이 강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시간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엄폐 현상처럼 기출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념들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이런 내용도 있다 강조하는 것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연간 커리큘럼에서는 물론 기출이 메인이지만 이렇게 기출이 되지 않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개념들도 연간 커리큘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룰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기출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뭐 지구의 공전주기, 달의 항성주기, 달의 상망주기, 요거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토대로 잘 추론만 한다면은 일단 요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4번 달의 위상이랑 엄폐 적절한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뭐 배경 지식을 접하지 않았다면은 여기까지 좀 생각이 닿는 거는 그 긴박한 시험 현장에서는 좀 쉽지 않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하지만 그래도 요 천구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달의 밝기가 어두워야지 엄폐 관측에 적절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출발을 만약에 잘 하셨다면은 그런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요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참고 문헌 출처 페이지들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형 10번은 요 정도로 하고 A형 11번 보겠습니다. A형 11번입니다. 그림은 천구상의 어느 천체 X와 구면 삼각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는 그림과 천체 X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합니다. 단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천체의 연주 운동은 무시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고요. 먼저 요 그림에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림 속에 있는 요 구면 삼각형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요 천체 X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또 그 이동의 경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 건가, 그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내용들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북극성이 천구의 북극에 정확히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관측자의 위도 북위 60도, 그 다음에 천체 X의 적위는 플러스 60도이고 남중한 후 4시간이 지났다. 또 천체 X의 시간각 h, 고도는 스몰 h, 그리고 다음에 그림과 같이 대원 3개가 교차하여 구성된 구면 삼각형의 코사인 A는 코사인 BC, 사인 BC, 코사인 A, 뭐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 관련된 거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도 한번 보겠지만은 과거 기출문제에서 뭐 이런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뭐 판구조론, 삼중점 그런 거 할 때 나왔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 해설할 때도 아니 요거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 내는 건 좀 심했다. 그래도 어떡하냐?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셔라. 뭐 그런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삼각함수 변환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천문학에서 은하 회전이나 그 오트 공식 그런 거 해결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요 문제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을 제시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적절한 것들로 적절한 자리에 대입만 잘 해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약간 마인드 세팅을 하면서 너무 겁먹지 말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 문제 보면은 북극성의 고도를 도 단위로 써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 2 수준이죠.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천체의 고도는 천체가 천정의 남쪽에서 상정중할 때는 요런 식, 그 다음에 천체가 천정의 북쪽에서 상정중할 때 90도에다가 위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를 빼주면은 그 천체의 고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식이 있습니다. 만약 요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요거 해가지고 천정 넘어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배경 지식 토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북극성의 고도를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천체의 고도 같은 거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만약 두 가지 중에 생각 안 난다. 그러면은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위, 요 식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는 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요거까지는 뭐 지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도가 북위 60도죠. 요 자리에다가 60 써주고 그 다음에 적위인데 북극성의 적위는 천구의 북극에 정확히 위치한다고 하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북극에 정확히 위치한다. 그럼 적위는 90 되겠죠. 그럼 90 마이너스 60 플러스 90. 요 계산해주면 120 나옵니다. 120이라고 하는 거는 요 관측자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120도만큼 갔다. 그러면은 천정까지가 90도고 30도 더 넘어가니까 천정에서 30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평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고도는 60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아까 앞에서 봤었던 천정의 북쪽에 위치할 때의 공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이 북극성의 고도 계산을 해보니까 60도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 문제 보기 전에 94학년도 42번 문제 여기서는 고도를 주고 적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00학년도 8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위 주고 위도 주고 그 다음에 천정거리가 가장 짧은 천체 천정거리랑 고도는 서로 90도에서 빼냐 뭐 안 빼냐 그거 차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04학년도 14번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적위 주고 위도들 주고 그 다음에 고도 구하고 요거는 굉장히 흔하게 나왔던 문제다. 그 다음에 07학년도 22번에서도 적위를 주면서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 요거 물어봤다. 그래서 뭐 기출에 이렇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전 모의고사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남중고도 구하는 거 하나 물어봤었습니다.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꼭지 문제는 다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꼭지 문제, 천체 x의 시간각을 도 단위로 쓸 것. 요 시간각에 대한 배경 지식 한번 살펴볼게요. 요 시간각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08학년도 15번에서 태양의 시간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에센셜 천문학 1강에서 옛날에 작년에 했던 건데, 시간각의 정의, 자오선으로부터 천체까지 적도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 요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과거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시간각에 대한 정의를 잘 세워두셨다, 그러면은 올해 나왔던 요 문제도 수월하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시간각에 대한 거, 결국에는 자오선으로부터 천체까지 적도 방향에서 측정한 각도를 지금 도 단위로 쓰면 되는 건데, 이 자오선이라고 하는 게 관측자 입장에서 천정, 그리고 천구의 북극, 그 다음에 뭐 북점, 남점, 요거를 쫙 연결한 선, 그 선이 자오선이 되고, 그 선에서 남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시간각에 대한 정의, 요 자오선에 대한 정의를 나온 문제도 꽤 있는데 그거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 기출 문제에서 뽑아냈던 정의들을 잘 기억을 한다면은 자오선, 남중한 이후에 천체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은 천체 X의 적위는 플러스 60도이고 남중한 후 4시간이 지났다. 그럼 남중한 후 4시간이 지난 거를 도 단위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적위는 플러스 60도다. 요거를 만약에 정의가 흔들린 상태면은 얘를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시간각에 대한 정의, 자오선으로부터 천체까지 적도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이기 때문에 적위는 굳이 계산에 포함 안 시켜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요 4시간에 해당하는 게 몇 도냐? 요 4시간이 지나는 동안 천체가 이동한 이유는 결국에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 지구의 자전은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1시간에는 15도를 돌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4시간에는 15 곱하기 4 하면은 60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각 60도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는 과거 기출 문제 단순히 풀고 답 맞추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그 개념들의 정의, 원리, 과정, 특징, 그런 것들까지 다 파생시켜 가지고 개념체계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시간각, 자오선의 정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적절한 순간에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인출 연습을 매우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아마 요 강의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지금 요 강의 안에서도 요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거의 1년 내내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방금 한 요 얘기가 제가 생각하는 요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마다 자꾸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천구상에서 천정, 북극성, 천체 X의 위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인 H의 값을 분수로 쓰고 풀이 과정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문제 나온 거 천정은 여기 그림에서 여기 요 포인트죠. 그 다음에 북극성이고 천체 X 여기 있고, 그러면 문제 조건상 여기가 북극성이겠구나 느낌 딱 오죠.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게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가 아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면 삼각형 관련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요거를 어떻게 써먹으면 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요 공식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 코사인, 사인 할 때 뭐 30도, 45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A, B, C를 보니까 얘네들은 요 구면 삼각형의 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1차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요 내용은 요 기본 천문학 12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구면 삼각형을 구성하는 변의 길이와 중심각은 서로 상응하므로 변 대신에 중심각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제 요 내용을 사실 알아도 풀 수 있고 몰라도 사실은 풀 수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문제에서 요 다섯 번째 조건에서 대원 3개가 교차하여 구성된 구면 삼각형 요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원이라고 하는 거 요 구의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대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들은 전부 다 요 구의 중심인 O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의 조각들 중에 하나고 얘는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A라는 것도 요 변하고 요 변을 하는 요 부채꼴 보이시죠 지금? 요렇게 생긴 부채꼴 얘의 호의 길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변 해가지고 요 C도 호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에서 L은 R세타 그 공식 있었죠. 여기서 지금 L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요런 변의 길이인 거고, R 반지름 있고, 그 다음에 중심각 세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모두 같은 반지름을 지금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배제해주고 요 호의 길이를 각으로 상응하겠다. 그러니까 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지금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기본 천문학 12쪽에 나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도 당연히 풀기 수월하겠지만, 모르고 있더라도 요 L은 R세타를 생각한다면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 못할 것까진 아니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지금 여기가 천정, 이쪽이 북극성, 여기가 천체 X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줄 거, 관측자의 위도가 북위 60도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관측자의 위도가 만약에 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지구고 여기가 적도다. 그럼 적도 상에 사람이 있는 거니까 지구본을 다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 있을 때 여기 방향이 천정이 되고, 이 위도가 0도인 사람 입장에서는 북극성이 90도 차이 나니까 이쪽 방향에 있겠죠. 반대로 위도가 만약에 90도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0도일 때 여기 있고 90도일 때 여기 있고, 뭐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문제의 주인공처럼 만약에 60도에 위치한다. 그럼 천정은 여기일 것인데, 여기서 0도, 90도 이런 거 관계 생각해 보면은 북극성 요 정도쯤에 있을 것이고, 이때 북극성은 지평선으로 쟀을 때는 60도에 위치할 것이고, 요게 아까 우리가 본 고도였죠. 그리고 천정을 기준으로 북극성까지의 요 각도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30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동글뱅이를 통해서 알아낸 거, 여기 관측자 중심, 그리고 천정까지 연결한 요 변, 그리고 북극성까지 연결한 요 선, 요 둘 사이의 각도가 30도가 되겠구나. 요거를 두 번째 동글뱅이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동글뱅이, 천체 X의 저기는 플러스 60도이고 남중한 후 4시간이 지났다. 그럼 이제 여기서 봐줘야 되는 포인트는, 아까 전에 우리가 시간각 구할 때 자오선을 기준으로 천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남중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각을 구한 게 시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오선은 천정하고 북극성을 연결한 요 선이 자오선이 지금 되는 거니까, 요걸 다시 풀어 쓰자면은 요 북극성 천정을 연결한 요 자오선 상해에서 남중한 후 4시간이 지났다. 지구가 지금 요런 식으로 뱅글뱅글 자전하고 있고, 자전이라고 하는 거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자전에 의한 일주 운동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럼 요 천체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북극성 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저기가 60이니까 쟤랑 30도 차이가 나면서 여기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약간 요런 느낌의 일주 운동, 요런 경로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극성의 저기가 90도, 천체 X의 저기가 60도니까 요 여기서부터 요거 도는 얘네들의 궤도 차이, 여기 사이 각도가 30도가 날 거다. 요거 저기는 플러스 60, 요거 때문에. 그럼 요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 요 북극성이랑 천체 X의 저기 차이에 따른 요 각도, 요거는 요 북극성하고 천체 X 사이에 있는 여기 사이 각도가 30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을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90도, 60도만큼 저기를 가지고 있는 북극성하고 천체 X가 있다. 그리고 자전에 의한 일주 운동으로 이런 식의 경로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북극성하고 천체 X 사이에는 계속 30도를 유지하면서 요 라인 따라가지고 또로로로로 또로로로로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하고 천체 X 사이의 각도는 항상 30도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북극성 저기 90도, 천체 X 저기 플러스 60이니까.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 30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남중한 후 4시간 요걸 안 써먹었는데, 지금 요거 자오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체 X 요만큼이 4시간이고, 4시간 아까 60도였죠. 그래서 요 남중한 후 4시간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거 때문에 여기 각도가 60도로 정의할 수 있다. 요것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북극성 천정 연결한 자오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일주운동 4시간 진행하게 될 거다. 그리고 천정에서 천체 X까지 요런 식으로 일주운동 일어났고, 요 4시간에 해당하는 각도 60도는 천정 북극성을 이은 자오선 상에서 60도만큼 회전한 것이다.
이제 요 정도 해주면은 요 빨간 색깔로 표시한 30도 요걸로 인해서 아까 전에 구면 삼각형은 중심각하고 저 변의 길이, 호의 길이랑 서로 상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30도를 통해서 B를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성의 적위, 천체 X의 적위를 통해서 여기 30도 알아냈고 지금, 그리고 여기 30도를 통해서 이 중심각하고 상응하는 요 C, 변의 길이, 호의 길이 요 C를 알아냈다. 그런데 이제 공식을 보니까 코사인 BC, BC,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각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갈 요소들 우리가 다 알아냈죠 지금.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사인 A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코사인 A라고 하는 값을 왜 구해야 될까?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여기 마지막 6번째 동글뱅이에서 코사인 알파는 사인 90-알파라고 하는 요 관계가 성립한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사인 H예요. 그리고 H는 천체 X의 고도다. 그런데 고도라고 하는 거는 요 지평선하고 지평면하고 천체 X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평면하고 천체 X 사이에 여기가 지금 H고 요 천체 X랑 천정까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90-H일 겁니다. 이게 그림이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고도의 정의 그리고 천정거리의 정의, 천정거리라고 하는 거 천정부터 천체까지의 거리, 고도라고 하는 거 지평면부터 천체까지의 거리, 그 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가 90-H, 여기가 H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코사인 A 사인 90-알파 요거 요 둘의 관계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사인 H라고 하는 값은 요 관계로 다시 쓰게 되면은 요게 아니라 요걸 써먹어야 되죠. 이거 결국에 코사인 90-H랑 같은 값을 보이게 되고 이 코사인 90-H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만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 90-H라고 하는 요 중심각을 활용한 호의 길이는 A예요. 그러니까 얘랑 코사인 A가 이제 연결돼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 코사인 A에 해당하는 요 식들을 계산을 해준다면은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고 코사인 A는 코사인 90-H와 같고 코사인 90-H는 사인 H랑 같고 그래서 답을 바로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적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하나하나 해볼 건데 요 사인 H, 코사인 90-H 같다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좀 복잡하니까 좀 지워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사인 B, 저 코사인 B 변의 길이는 중심각 30도랑 상응하니까 코사인 30도라고 쓸 수 있고요. 얘 곱하기 코사인 C인데 얘도 중심각 30도랑 대응하니까 30도, 그 다음 플러스 사인 B, 사인 C, 근데 B 있다 중심각 30도, 사인 30도, 그 다음에 C 요도 30도 넣어가지고 사인 30도, 마지막 코사인 A, A는 60도, 그래서 코사인 60도, 얘가 코사인 A더라. 그런데 뒤에서 하겠지만은 코사인 A는 코사인 90-H와 같고 코사인 90-H는 사인 H와 같다. 요런 흐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 2분의 1, 코사인 60도 2분의 1. 요거 정도는 이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뭐 30도, 45도, 60도 요거 제외한 거는 아마 이제 제시가 될 건데 30, 45, 60 요거는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가 나온다. 그럼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은 4분의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 나온다. 그러면은 8로 통분하면은 8분의 6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나오고 요런 결론에 의해서 사인 H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8분의 7이라고 값을 구할 수 있고 이제 풀이 과정은 요런 과정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각들을 어떻게 구해냈고 그리고 구해낸 각을 토대로 어떻게 최종적인 답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 전반적인 그림의 형태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주운동에 의해 북극성과 천정 사이의 중심각, 북극성과 천체 X 사이의 중심각이 30도이므로 여기 주어져 있는 식 여기다가 쏙 다 잘 집어넣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분의 7이다. 그런데 천정과 천체 X 사이의 중심각은 90-H이므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마지막에 요 관계에 의해 sin H 8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풀이 과정을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가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결과까지 도출하고 풀이 과정도 깔끔하게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막상 풀이를 들어본 선생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느껴졌던 이유는 아마 제가 풀이를 하면서 얘네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 정의에 근거해서 요런 식의 논리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콕콕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들의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고 쉽게 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꽤나 어려운 문제고,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구면삼각법, 구면삼각형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질학 쪽에서 판구조론, 그 오일러 회전극 변환단층 그런 이야기하면서 뭐 구면 삼각법 비슷한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곁들여 가지고 나온 문제는 없었는데 좀 신선하고 새로운 유형이었고요. 그런데 정보들을 적절하게 잘 제시를 해줘 가지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천체의 일주 운동을 구면 삼각법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저 그림에 보이는 어떤 각도의 어떤 값으로 집어넣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문제를 막 손도 못 대게 어려운, 또 그런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를 통해서 꼭 가져가셔야 할 거는, 이 문제에서 구면 삼각법 나왔다 해가지고 구면 삼각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이 문제 중간중간에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등장했던 거 뭐 고도, 천정거리, 시간각, 자오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A형 11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12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수심이 일정한 어느 해역에서 두 해파의 합성파인 군파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30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는 두 해파의 합성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두 해파의 합성파, 군파 요런 거를 보고서 요거는 군속도에 대한 문제구나, 이런 걸 첫 번째로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군속도라고 하는 거, 과거에도 이제 문제가 나왔었지만 이 해파의 합성파들 그리고 그 해파의 에너지들이 전달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요 해파의 합성파에서 요렇게 연결한 선, 요런 걸 이제 포락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 포락선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거, 그게 여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가 없어도 굳이 풀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요거를 준 의미를 아직은 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 보시면은 군파의 군속도와 두 해파의 평균 파속을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순서대로 쓰라고 합니다. 먼저 문제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군속도 개념을 좀 공부해 봅시다. 이제 군속도라고 하는 거 에센셜 해양학 12강에서 다뤘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파동이 모여 만들어진 합성파 전체가 이동하는 속도고, 결국에 요거는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다. 그러면서 과거 기출문제에서 요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 보면은 두 개의 해파가 합성이 되면서 요런 식이 나타나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움짤처럼 어떤 전체적인 이 포락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그걸 우리가 군속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 군속도 개념에서 이제 천해파, 심해파 이런 거 이제 나오면서, 천해파는 분산파가 아니고 심해파는 분산파이기 때문에 천해파 때는 군속도는 위상속도와 동일하고 심해파에서는 2분의 1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의 이유로 이런 식으로 파수랑 각주파수 이런 것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유도하는 것까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를 토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걸 주긴 했는데, 어떤 역학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풀라는 문제는 좀 이제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걸 이제 군속도 개념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천해파랑 심해파가 다르다, 아마 그거 정도는 이제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요구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어차피 다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석탱이에 요거 천해파 분류 기준 해가지고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천해파, 그 다음에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다 그러면 이제 심해파로 분류가 되게 되죠. 좀 이따가 요거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군파의 군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 이 포락선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군속도를 구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0에서 나오는 요 이 위상, 요거를 잘 보니까 여기 거리 600m에서 똑같이 요런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구나, 하나의 군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 아래쪽에서는 어디 나타나나 보니까 요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요 그림 가랑 나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30초다. 그러면은 여기 0m였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칸이 지금 4칸이 200이니까 여기 150m죠. 그럼 30초 동안 150m 갔네? 근데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쓰라고 하니까 군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이제 5m 퍼 세크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지금 두 해파의 평균 파속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1000해파면은 그대로 그냥 5m 퍼 세크라고 해주면 되고, 왜냐면은 군속도랑 위상속도가 서로 같으니까. 또 그거의 이유는 1000해파는 분산파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해파가 심해파다. 그러면은 군속도는 위산속도의 절반이니까 해파의 평균 파속 예를 들면 뭐 10m per sec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천해파냐 심해파냐 요거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요 천해파 심해파 이제 판단할 때는 그냥 가장 흔한 게 천해파라고 가정을 해놓고 수심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천해파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천해파의 이제 위상속도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냥 얘는 루트 GH 중력 가속도랑 수심의 곱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상속도 예를 들어서 5m per sec, 그 다음에 루트 G 자리에다가 이제 10m per sec 제곱 여기 있죠 지금. 거기다가 수심이 H다. 그러면은 H가 몇이어야지 5m per sec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루트 안에가 25가 돼야지 5가 나오니까 H는 2.5m 돼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천해파 심해파 판단할 때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천해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수심은 대략적으로 구했고 파장이 몇인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파장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 안에서 진폭이 같고 주기는 미세하게 다른 두 해파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첩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합성파의 파장을 좀 간접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 진폭이 같고 주기는 미세하게 다르다고 하니까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절반 정도 되니까 한 칸에 50인데 한 칸 반이니까 뭐 한 75m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진행되는데 75m, 파장 75m라고 생각하면은 75m에다가 20분의 1 한다. 계산해보면 3.75 나옵니다. 그래서 파장의 20분의 1보다도 3.75니까 2.5m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 얘가 천해파에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 천해파식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해파의 평균 파속에서 천해파식을 적용시켜 가지고 두 해파의 평균 파속 5m per sec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꼭지 문제 보기 전에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제 여기 25-A-12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08학년도 겁니다. 이거 08학년도 21번.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주기 주고 수심 주고 뭐 군속도 구하고, 그리고 2해파가 뭐 2m인 해역 지날 때 군속도 어떻게 변하는지, 심해파일 때 천해파일 때 군속도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는 13학년도 32번.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보면은 해파의 위상 속도와 군속도는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천해파 심해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입자의 운동 궤적을 보고서 천해파인지 심해파인지 판단하는 거,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 기출 문제를 토대로 실전 모의고사 만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실제 문제 나왔던 그 식은 아니지만 물리해양학 책에 나오는 식을 토대로 군속도 관련된 문제를 만들었었고, 이런 식으로 천해파 심해파 판단해가지고 위상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군속도도 구하는 문제 또 비슷하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꼭지 문제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꼭지 문제 보겠습니다. 이 해역의 수심을 미터 단위로 쓰는 문제입니다. 요건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미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2.5m 바로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심해파 천해파 판단할 때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상 속도가 뭐 CD라고 쓴다면은 2파이분의 GT라든지 아니면은 뭐 루트 2파이분의 G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심과는 관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해파가 만약에 심해파라면은 수심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꼭지 문제의 존재 자체가 얘는 천해파 공식을 이용해 줘야 된다. 요런 식으로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랑 관련돼 있는 거 이제 02학년도 9번에서 심해파, 천해파 판단하고 뭐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고,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고, 요런 문제들이 뭐 09학년도 37번도 그렇고, 여기서도 뭐 수심 이야기 나오고 속도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12학년도 33번 여기서도 심해파, 천해파 판단하고 파장, 속도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14학년도 A 서술형 6번 여기서도 천해파, 심해파 판단하고 속력 구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뭐 두 번째 꼭지 문제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 그런 것들 물어봤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꼭지 문제, 해저면에서 이 합성파에 의한 물입자 이동 궤적을 설명할 것. 지금 요 합성파 천해파의 성질을 지금 띄고 있고, 천해파는 물입자 운동 궤적, 일단 요 뒤에부터 보면은 먼저 해수 표면 쪽에서는 타원으로 궤도 운동하다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점점 단반경이 짧아지다가 마지막에 해저면에 이르면 해저면과의 마찰로 인하여 물입자가 왕복 운동을 하는 요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심해파의 모습인데, 원운동 궤적이 입자 반경이 점점 작아지는 요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일정 시점 이하부터는 이 해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심해파, 천해파 입자 운동 궤적에 대한 문제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답을 써보게 된다면은 해저면에서 물입자는 수평 왕복 운동을 한다, 이런 답을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과거에도 이제 23학년도 B형 10번 세 번째 꼭지 문제에서 해수면과 해저면에서 해파에 의한 물입자 이동 궤적을 비교하여 설명해라, 23학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실전 모의고사 2회차에서 물입자 운동 방향을 이제 쓰는 거 문제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해저면은 아니고 해수면 쪽을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적중시키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입자 운동 방향에 대한 문제 만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천해파, 심해파 판단하고 군속도, 위상속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 요거는 기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무난한 유형과 난이도의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형 12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B형 1번 보겠습니다.